김순택 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93년을 살아온 그의 삶은 조용히 막을 내렸고 남은 가족들은 오래된 한옥집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다. 집안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빛바랜 사진첩, 누렇게 변한 편지들, 그리고 먼지 쌓인 가구들이 주인 없는 집을 지키고 있었다. 큰아들 김재호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무거운 책장 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 묘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에 책장을 옮겨보니 그곳에는 녹슨 철제 금고가 벽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금고는 적어도 50년은 넘어 보이는 구식이었고 다이얼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하나둘 서재로 모여들었다. 둘째 아들 김재민, 막내딸 김수진,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번뜩였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혹시 모를 재산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금고를 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전문가를 불러 반나절이 걸려서야 겨우 자물쇠가 풀렸다. 무거운 금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실망감이 서재를 가득 채웠다. 손자 김민수는 할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평가받는 25살 청년이었다. 그는 실망한 가족들이 하나둘 서재를 떠난 후에도 금고 앞에 남아 있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금고의 크기에 비해 내부 공간이 너무 작아 보였던 것이다.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금고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바닥을 두드려 보니 묘하게 울리는 소리가 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의 모서리를 힘껏 눌러보았다. 그 순간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의 일부가 들어올려졌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다. 좁은 비밀칸 안에는 누런 봉투 하나와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흑백 사진 여러 장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들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낯선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특히 한 여성과 찍은 사진이 유독 많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무 상자를 열자 더욱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타났다. 녹슨 손목시계, 깨진 안경, 그리고 검붉은 얼룩이 묻은 손수건. 무엇보다 시선을 끈 것은 작은 수첩이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1974년 5월 15일, 그날의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할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974년 봄, 이 마을에서는 젊은 여성 한 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박정희라는 이름의 그녀는 마을 우체국에서 일하던 23세 아가씨였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마을 전체가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그녀가 도시로 도망갔을 거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수첩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정희는 살해당했고 범인은 마을의 유지였던 최덕만이었다는 것이다. 최덕만은 정희에게 집착했고 거절당하자 그녀를 해쳤다. 할아버지는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지만 최덕만의 협박과 회유의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수첩에는 당시의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최덕만이 시신을 처리한 장소, 증거를 인멸한 방법, 그리고 목격자들을 입막음한 과정까지. 할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증거품들도
몰래 수집해 보관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신문 스크랩을 살펴보니 최덕만은 사건 2년 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의 아들 최준혁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지금은 이 지역의 거물이 되어 있었다. 민수는 알았다. 최준혁이 바로 현재 이 마을의 군수라는 사실을. 민수는 밤새 고민했다. 이미 50년이 지난 사건이었다. 관련자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을 죄책감과 억울하게 죽은 정의의 넋을 생각하면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금고의 비밀칸에서 발견한 것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수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서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큰아버지 재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고모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가족들의 반응은 갈렸다. 재호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묻어두자고 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거라며 그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재민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최준혁 군수는 이 지역의 실세였다. 그와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법적 공소시효도 이미 지난 상태였다. 논의가 한창일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6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박정숙이라고 소개했다. 정희의 여동생이었다. 정숙은 며칠 전 김순택 노인의 부고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50년 전 언니가 사라지기 직전 김순택과 자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언니에 대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찾아온 것이었다. 민수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운명의 장난 같았다. 정숙을 서재로 안내한 후 민수는 조심스럽게 금고에서 발견한 물건들을 보여주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녹슨 손목시계는 언니가 20살 생일에 받은 선물이었다. 수첩을 읽는 정숙의 손은 떨렸다. 5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언니가 절대 아무 말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시간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정숙은 말했다. 이제는 법적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니의 유해를 찾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했다. 민수는 결심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을 이제는 세상에 알릴 때라고. 정숙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실종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 50년 전 사건이고 관련자들도 대부분 사망한 상태에서 수사가 쉽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수첩과 증거품들을 보고는 태도가 바뀌었다. 특히 수첩에 적힌 시신 매장 추정 장소는 구체적이었다. 며칠 후 경찰은 비밀리에 수색을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대로 마을 뒷산 폐광 근처를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유골이 발견되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여성의 유골이었고 사망 시기도 1974년경으로 추정되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지역 언론이 먼저 보도하기 시작했고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최준혁 군수는 강하게 부인했다. 아버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의 80대 노인 몇 명이 민수를 찾아왔다. 그들도 당시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덕만의 위세에 눌려 침묵했지만 이제는 양심의 짐을 덜고 싶다고 했다. 한 노인은 그날 밤 최덕만의 트럭이 뒷산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다른 노인은 최덕만이 정의를 집요하게 따라다녔고 거절당하자 격분했던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증언도 나왔다. 당시 파출소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의 아버지는 임종 직전 아들에게 고백했다고 한다. 최덕만이 사건을 덮기 위해 거액을 건넸고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들이 쏟아지자 검찰이 나섰다. 비록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본격적인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최준혁 군수는 궁지에 몰렸다. 처음에는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증거와 증언이 쌓이자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측근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준혁은 아버지의 죄를 인정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들, 가끔씩 보였던 불안한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된다고 했다. 유족에게 사죄했고 군수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숙은 최준혁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50년 만에 언니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유골은 DNA 검사를 통해 박정희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숙은 언니를 고향 마을의 가족 묘지에 안장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다. 50년 전 침묵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며칠 후 민수는 할아버지의 서재를 다시 정리하던 중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다. 금고가 있던 벽 틈새에 끼워져 있었다. 봉투에는 내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할아버지의 떨리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금고가 발견될 것이고 그 안의 비밀도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바랐다고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비겁하게 침묵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지만 살아생전에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최덕만이 죽은 후에도 그 아들이 권력을 잡았고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 두려웠다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해주길 바란다. 정의 양의 영혼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기를, 그리고 너희가 나보다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정희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이 사건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했고 침묵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금고 속의 비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고 용기를 내지 못한 자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을 할아버지가 안쓰러웠다. 정숙은 가끔 민수를 찾아왔다. 언니와 김순택 노인의 관계에 대해 듣고 싶어 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정희를 좋아했던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더욱 죄책감이 컸을 거라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도 김순택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었다고 했다. 최준혁은 군수직을 사퇴하고 마을을 떠났다. 그의 가족들도 하나둘 이곳을 떠났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문의 몰락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마을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 김순택 노인의 일주기가 되던 날, 가족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금고는 이제 빈 채로 서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가족들은 그것을 없애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양심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진실의 무게를 일깨워주는 증거였다. 민수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정희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갔다. 봄이 오고 정희의 묘에는 꽃이 피었다. 정숙은 매주 언니를 찾아갔고 민수도 가끔 동행했다. 그들은 묘비 앞에서 5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늦었지만 찾아온 정의에 대해, 용기와 비겁함에 대해, 그리고 용서에 대해. 어느 날 정숙이 민수에게 물었다. 만약 할아버지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그랬다면 할아버지는 더 편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진실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거라고. 금고는 여전히 김순택 노인의 서재에 있다. 이제는 비어있지만 그 빈 공간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침묵의 무게, 양심의 가책, 그리고 늦게나마 찾아온 진실의 가치를. 민수는 가끔 그 앞에 서서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씩 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열어야 할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아니, 새롭게 시작되었다. 진실이 밝혀진 그 자리에서 용기와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